2019년 제1회 관연도 기출 보건문제 복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사이클론의 효율 향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이클론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먼지를 포집하는 집진 장치죠. 그래서 다른 설명은 다 맞는데 다른 설명은 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네, 배기관경이 작을수록 반대고 입구의 한계 유속 내에서는 입구 유속이 클수록 네, 그리고 고농도일 경우에 병렬, 응집성이 강한 먼지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네, 4번은 맞아요. 미세먼지 재비산 방지 위해서 스키머, 회전기술을 설치해서 먼지가 다시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이클론 효율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2번 보시겠습니다. 산성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른 것은 다 맞고요. 바젤 협약은 네, 유해 폐기물 국제 간의 이동을 막는다, 국가 간의 이동을 방지한다 그런 것에 관련된 협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대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기권은 크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권은 고도가 상승할수록 온도가 하강합니다. 대륙권과 같이 고도 상승에 따라 온도가 하강하는 곳은 중간권이 똑같아요. 고도 상승, 온도 하강. 성층권은 고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도 같이 올라가고요. 열권은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가 무지하게 올라가죠. 온도 상승.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륙권과 중간권의 특징은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이 있다는 것이고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있지만 기상현상은 없어요. 그리고 성층권은 오존층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고 열권은 오로라 현상 이렇게 공부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다른 것은 다 틀린데 네, 4번이 맞죠? 네, 이 온도가 하강하는 비율이 6.5도씨로 암기를 꼭 해주세요. 네, 1km당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여과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온가스 처리 못하고요. 네, 여과포는 입자상 물질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손실은 100이 넘습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얘는 맞아요. 네, 그래서 4번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향상 조건. 네, 중력 집진 장치를 이렇게 긴 게 있을 수 있고 최적이 같아도 이렇게 높이가 높은 게 있을 수 있죠. 한 번만 쉽게 이해하시면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네, 뭐냐면 일로 먼지가 포함된 어떤 가스가 들어간다고 할게요. 함진가스가. 그러면 요 길이가 L이고 요 높이는 H인데 길이가 길수록 오랫동안 이동하니까 먼지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서 떨어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긴 게 좋고 높이는 낮은 게 좋습니다. 그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틀린 것은 높이가 높고 길이가 짧을수록 높아진다는 반대죠. 답은 3번입니다. 남태평양, 남미 해안, 뭐 온도가 높으면 엘니뇨, 낮으면 라니냐예요. 암기해 주세요.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흡수 공정으로 유해가스 처리할 때 흡수액의 조건이죠. 흡수액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흡수하려는 물질하고 좀 이질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점성이 낮아야 압력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단, 휘발성은 크면 안 돼요. 네. 휘발성이 크면 다 날아가 버려서 흡수액을 다시 보충해야 되는, 결국 돈이 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휘발성은 크지 않은 물질로 사용을 해야 경제적으로 오래 쓸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LNG. LNG는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는 메테인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탄소 18kg을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 이거는 식을 이제 이론 공기량 구하는 식은 산소의 양을 구한 다음에 산소를 0.2로 나누면 공기량이 나와요. 네, 얘를 찾으라는 건데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식을 만들어 놓고 요게 숫자가 앞에다가 다 1이죠. 그래서 1몰은 탄소의 경우에 12g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킬로그램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스케일을 1000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12kg 분자량 대 이게 1몰이 기체의 부피가 22.4리터인데 g을 킬로그램으로 업한 것처럼 얘를 1000배를 곱하면 22.4kg가 되고 킬로리터와 미터 세제곱은 단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미터 세제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22.4 미터 세제곱, 이게 표준 상태란 뜻이죠. S는 스탠다드. 일 때 18kg이면 몇 미터 세제곱이냐? 비례식으로 풀면 좌항, 우항 다 정리해서 이항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답이 33.6 미터 세제곱이 이론 산소량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33.6을 넣어서 0.1로 나누면 160 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찾을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열섬 현상에 관한 설명이죠. 답은 2번입니다. 11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장치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집진 장치 중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압력 손실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벤츄리 스크러버가 압력 손실이 가장 큽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벤츄리 스크러버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12번입니다. 헨리의 법칙이죠. 헨리의 법칙. 헨리의 법칙은 대기 중에 있는 어떤 기체와 그것이 물속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액체로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법칙을 의미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 공식으로 문제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니까 꼭 공식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르말데이드죠. 네, 완전 산화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완전 산화라고 나오면 부산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 말고는 다른 것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식을 이제 세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포르말데히드 산화식을 암기하셔도 좋고요. 근데 뭐 완전 산화라고 하니까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계수를 맞추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포르말데히드 1몰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가 숫자가 이제 1이죠. 그러면 탄소도 1이 되겠고, 그리고 물도 2개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역으로 이제 산소의 개수를 이제 추론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1개, 여기서는 산소가 2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1개의 산소는 1로 들어가고 2개의 산소는 1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에 개수가 모두 1로 구성된 포르말데히드의 완전 산화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팅을 해두시고 문제를 우선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얘와 결합하는 산소의 양, 그리고 이제 총 유기탄소량은 이 포르말데히드 중에 탄소가 얼마큼 있는가, 그것을 무게 단위로 뽑아서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이게 O2가 이게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몰이잖아요. 1몰의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니까 2를 곱하면 16g per 몰이에요. 네, 곱하기 2죠. 2는 32g per 몰. 요게 산소 분자 1몰의 무게입니다. 즉 요만큼의 무게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우선 분자로 넣고요. 총 유기탄소량은 요 식에 보면 탄소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12g per 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총 유기탄소량은 12g per 몰. 그래서 그것을 분모로 놓으면 나눴을 때 2.6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이죠. 14번 보시겠습니다.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형태. 질소산화물은 우리가 녹스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이게 NO와 NO2잖아요. 네. 얘네들이 요거는 1차 오염물질이고 요거는 2차 오염물질이에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고온 고압을 유지되었을 때 결합해서 1차적으로 일산화질소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한 소각로 형식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화격자 소각로의 설명이죠. 가장 일반적인 소각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화격자 소각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집진장치 집진율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얘는 이제 이 공식으로 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더 좋고,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입구 더스트 농도가 이제 2점, 단위는 뺄게요. 2.8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가 0.1이에요. 그쵸? 그러면 2.8이 0.1이 됐으면 2.7만큼이 제거가 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2.8분의 2.7 곱하기 100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린 부분이 요 공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굳이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좀 이해하시고 계산을 통해서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물리적 흡착, 화학적 흡착. 흡착은 가장 대표적인 그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흡착 자체가 포를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다공성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이게 구멍이라고 칠게요. 대표적인 그 흡착제가 활성탄이죠, 활성탄. 네, 그래서 이 포 안으로, 네, 가스상, 뭐 입자상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갔을 때 완전히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활성탄과 결합돼서, 네, 어떤 대상 물질이라고 할게요. 네, 이것이 완전히 결합돼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결합된 형태로,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형태로 흡착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 흡착이라고 하고요. 네, 흡착이 됐는데 강한 충격을 가하면 분리가 되는 형태를 우리가 물리적 흡착이라고 해요. 당연히 얘가 효율적으로 보면 흡착이 더 잘 되겠죠. 하지만 화학적 흡착은 가장 좀 불편한 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흡착제의 재생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물리적 흡착은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재생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물리적 흡착제를 재생할 때는 네, 끓입니다. 뭐 발로 뻥 차면은 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끓여서 이제 제거를 네, 재생을 하는 그런 원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이제 옳은 것이니까 재생, 물리적 흡착. 그렇죠? 다른 거는 옳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네, 중량비가 이렇게 구성됐을 때 이론 산소량. 이거는 이제 중량비 원소 구성 비율로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계산하면 네, 1kg당 뭐 1.8 미터 세제곱만큼의 어떤 그런 산소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19번입니다. 네, 배출가스 분석을 했더니 성분이 용량비로, 부피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공기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공식이 이산화탄소가 있느냐, 일산화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이 탄산가스라고 표시한 것은 일부러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아요.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죠.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둬야 될 것은 일산화탄소의 유무. 그에 따라 공식이 갈리는데 여기서는 일산화탄소가 없으니까 일산화탄소가 없을 때에 구하는 공식은 21 마이너스 산소의 퍼센트분의 21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숫자가 지금 위에 문제에서 잘못됐죠. 네, 제가 책 수정하겠습니다. 산소가 8이니까 21 빼기 8분의 21이거든요. 네, 그러면 13분의 21이죠. 그러면 1.6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기비는 1.6 약.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자테스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테스트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응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응집제의 양, 그리고 시간, 그리고 회전 속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얘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냥 뭐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분에서 5분 정도의 100rpm의 교반 속도로 혼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속 교반을 이제 10분에서 15분 동안 하면서 그 완속 교반할 때 속도는 이제 40에서 50rpm 정도 한 50, 절반 정도로 속도를 줄이죠. 네, 그래서 침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물의 깊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온 성층. 이제 이게 고여있는 물이나 바다에서 이제 그 수온 성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가장 상층이 표층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수온 약층, 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이 심수층이죠. 표층에서는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수온 약층으로 내려가면은 온도가 확 꺾이고 심수층으로 가면 또 낮은 온도로 이렇게 수렴합니다. 네. 그래서 21번 물의 깊이에 따라 나타나는 수온 성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고여 있는 물이나 양이 굉장히 많은 이제 바닷물 같은 그런 경우에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게 변하는데요. 가장 상층이 이제 표층이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가 21번 물의 깊이에 따라 나타나는 수온 성층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호수나 바다에서 이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의 어떤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강은 좀 달라요. 강은 물이 워낙 계속 흐르고 교반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그 수온 성층 즉 표층, 수온약층, 심수층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좀 다른 형태로 또 이거는 구분을 하는데요. 고여있는 물이나 바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Y축이 깊이고 X축을 온도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제 표층은 온도 변화가 뭐 그렇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가 수온 약층이라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럼 2층에서 온도가 확 꺾이죠. 그리고 심수층으로 가면 낮은 온도로 수렴을 하죠. 수온은 4도씨 정도로 수렴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4도씨가 밀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이 하단을 심수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야층, 심수층 요 세 개 말고는 해당이 없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2번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염소살균을 선호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오존이나 다른 자외선 살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잔류성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잔류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물을 깨끗이 상수 처리를 해서 물을 깨끗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 각 가정으로 보내는 상수 관망을 통해서 상수 사업소에서 물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면
상수도 관망으로 각 이제 가정으로 물이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이동하는 이제 시간 동안 외부로부터 어떤 병원성 미생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염소가 잔류를 하면서 걔네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껏 깨끗이 만들어 놓고 집에 왔을 때 이게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3번 잔류 염소의 효과가 가장 그 염소 살균을 선호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미생물의 성장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미생물은 크게 이제 지체기, 대수성장기, 감소성장기, 내생호흡기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이 특성이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지체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아주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그걸 대수성장기라고 해요. 그리고 일정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감소성장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생호흡기, 이제 결국에 인간도 마찬가지고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사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그 순서를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시고요. 관련 내용을 보면 일정한 양의 에너지와 영양분이 한 번만 주어지는 회분식,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의 걸리는 소요 시간, 요거는 이제 지체기죠, 지체기. 그래서 어떻게 적응을 잘 하느냐,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수 처리할 때 미생물을 이용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는 대수성장기와 감소성장기 요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폐수를 처리를 하려면 결국에 폐수를 대상 먹이로 알고 이걸 먹어 치워야 되는데 언제 이제 가장 잘 먹냐 이거죠. 그래서 한참 클 때 잘 먹잖아요. 미생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한참 성장하는 대수성장기, 그때와 감소성장기 초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죠. 스토크의 법칙. 스토크의 법칙은 대기에서도 나오고 수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입자가 침강하는, 공기 중에 침강하는 스토크의 법칙, 그리고 물속에서 침강하는 스토크의 법칙. 그 대상 유체가 다르죠. 기체냐, 액체냐. 뭐 어쨌든 그 스토크의 법칙은 아주 많이 나오는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좀 자주 물어보는 게 어떤 영양인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미터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입자의 직경이 침강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요. 보통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밀도 차도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체의 어떤 그런 이 점도도 뭐 물이냐 공기냐 뭐 거의 두 개 말고는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입자의 크기는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실러지 구성하는 수분. 수분은 간국수, 부착수, 내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슬러지 안에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네모박스 안에서 설명하는 물은 이제 무관결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의 관합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아리까리 하실 때는 문제 안에서 답을 그냥 찾으면 이게 모관, 그러니까 모세관, 모관
이게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폐수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슬러지는 반드시 발생하죠. 그리고 슬러지는 이제 더 이상 호기성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폐수 처리를 할 때 일반적인 그 공정도가 이제 1차 침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폭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침전을 시켜서 그 다음에 방류하죠. 네. 하수 처리는 뭐 이런 염소 소독 뭐 이런 걸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강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1차 침전은 물리적이고 2차 침전도 물리적이고 요거는 생물학적이잖아요. 네. 근데 생물학적인데 이게 이제 호기성이에요, 호기성. 그러면 이 1차 폭기, 2차하고 방류하는 이 도중에 물리나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진짜 안 되는 그런 끈적끈적하고 아주 처리가 안 되는 엑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물질이 나와요. 그것이 슬러지예요, 슬러지, 활성 슬러지. 네. 슬러지는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 네. 소화는 현기성입니다, 현기성. 그래서 소화조로 따로 이동시켜서 완전히 그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를 시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악취가 안 나거든요. 이게 사람의 대변이랑 비슷합니다, 성분이. 네, 결국에 동일한 성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소화를 현기성 미생물로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무기와 부피를 줄여서 최종 처분, 소각이나 매립, 또는 요새는 이걸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재활용. 벽돌 같은 걸로 만들어요. 벽돌 원료를 씁니다. 그래서 최종 처분하기 전에 어떤 그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슬러지의 무게와 부피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반대죠. 그렇죠? 답은 1번이죠. 지구의 담수, 담수는 민물이죠. 가장 큰 빙하입니다. 빙하. 네. 이거는 뭐 워낙 빙설과 빙하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하수가 많아요. 가장 적은 게 이제 호수, 하천이 좀 더 많고, 27번 담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빙하가 제일 많고요. 빙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예요. 네. 우리는 호수, 하천 이런 그런 보통 하천수를 우리가 보통 강물을 길어서 마시잖아요. 정화해서. 이제 지하수를 퍼서 정화해서 또는 사용해서 마시지 않는 이유는 좀 이것을 끌어올리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천수를 많이 이용하는 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 3번이고요. 다음 중 산화에 해당하는 것은, 산화와 환원을 비교한 표를 제가 하단에 명시를 해두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이걸 꼭 암기를 해주세요. 보통 우리가 산화, 환원 이야기 많이 할 때 이제 산소를 얻느냐 잃느냐 또는 이제 전자수를 얻느냐 잃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기준이 수소일 때와 또는 산화수일 때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각각을 비교를 해서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28번은 산화수가 증가했을 때를 우리가 산화라고 한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지하수의 특성으로 이제 거리가 먼 것은 보시면, 네, 지하수는 국지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패스 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의 구분, 현기성 미생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패스 처리에는 호기성 미생물과 현기성 미생물 말고 다른 종류의 미생물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1번 현기성조, 호기성조 과정. 이 문제 답이 있죠. 네, 현기성조, 어네어로빅, 호기성조, 에어로빅 혹은 옥식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인데요. 이게 고도 처리하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얘는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현기성조 플러스 호기성조 이렇게 탱크를 두 개를 구성을 해서 인만 제거합니다. 인만. 그리고 얘는 A2, A로 시작되는 그 탱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현기성 플러스 무산소 플러스 호기성. 얘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여가지 운전 중 발생하는 문제점, 거리가 먼 것은 얘는 침전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벌킹은 잘 가라앉지 않게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팽화라고 하는데 벌킹은 영어죠. 네, 팽화라고 하는데 그 사상성 네, 사상성 미생물에 의해서 슬러지가 둥둥둥 뜨고 침전이 잘 안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3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 슬러지 용적 지수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슬러지 밀도 지수를 알고 있느냐,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용적 지수를 구한 다음에 SVI를 구하고 30분간 정체했을 때의 그 얼마나 부피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SDI 밀도 지수를 구하시면 돼요. 우선 SVI를 우리가 구해 보면 지금 MLSS 농도가 3000이죠. 미리그램 퍼 리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침강 슬러지가 30분간 정체했을 때의 용적이 440 ml죠. 네. 거기에 네. 1000을 곱하면 되죠. 네. 이것을 계산을 하면 146.7이라는 네, SVI 지수가 나와요. 그럼 얘를 가지고 SDI는 SVI를 그러니까 100을 SVI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46.7 분의 100 하면 0.68이라는 SDI 값이 나옵니다. SDI는 146.7에 100. 좀 지저분한데,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한, 이거는 아까 푼 문제하고 뭐 똑같죠. 고도 처리에 관련해서 이제 인 제거하는, 그래서 A, O, 요게 이제 어네어로빅, 혐기, 그리고 요게 호기.
이렇게 구성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네. 폐기물의 고체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RDF 연료는 열량이 높고 대기오염이 적어야 되고 성분 배합률이 균일해야죠. 하지만 수분의 함량이 높으면 네, 적절하게 연료를 사용하기는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6번 보시겠습니다. 밀도와 부피를 가지고 적재 차량의 대수를 구하는 문제죠. 밀도를 부피분의 질량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 공식을 암기를 하고 계시면 그냥 쉽게 곱해서 계산으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아래 나와 있는 하단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식으로 풀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0.9톤 per 미터 세제곱, 1m 세제곱당 0.9톤인데 그게 1000m 세제곱이면 총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쓰레기의 무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900톤이 되겠죠? 미터 세제곱 없어지면 900톤인데 네. 차량 한 대가 13톤이면 이렇게 나누면 69.2대라는 숫자가 나오고 0.2는 차를 쪼갤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대를 추가해서 70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37번 슬러지 농축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슬러지는 발생하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죠.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제거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밀도를 높여서 농축시킨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뭐 이렇게 소화조의 부피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슬러지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슬러지 수송의 경우 수송관 펌프의 용량이 작아도 가능하다. 이런 것은 다 농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품의 이제 종류를 줄이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약품을 적게 넣을 수는 있겠죠. 네, 총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38번 발열량이 800칼로리 per 킬로그램 폐기물을 하루에 6톤씩 소각한다는 기준으로 소각로 연소실 용적이 나와 있고 하루에 8시간씩 운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연소실의 열 발생률. 이 연소실의 열 발생률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얘는 소각로 부피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소각로 부피 분의 발열량 곱하기 폐기물량입니다. 좀 어렵지만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단위를 좀 단위를 맞춰야 문제를 풀 수 있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00kcal, 800 per 킬로그램이죠. 곱하기 6톤이면 6000kg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하루에 8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6000kg per day인데 원 데이가 8시간씩 이것을 하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분자에 넣고 분모에는 소각로의 용적 부피가 이제 125m 세제곱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데이 없어지고 즉 킬로칼로리 퍼 미터 세제곱
아워 이렇게 단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 단위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네, 문제를 풀어 보시면 4,800kcal per 미터 세제곱 아워라는 단위로 열 발생률이 계산이 되실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39번 설계 기준이 되는 진 발열량. 저희 발열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고위 발열량으로 했을 때는 이게 그 물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는 발열량이기 때문에 소각로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희 발열량으로 하면 소각로를 좀 작게 만들어도 되죠. 이건 수분이 없으니까. 네, 수분이 없고 여기 물이 좀 포함되어 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소각로를 만들 때도 네, 저희 발열량으로 해야 효율적이고 또 작게 만들어야 네, 이것을 만드는데 돈이 적게 드니까 그래서 소각로의 설계 기준이 된다고 하면 저희 발열량으로 암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진짜 발열량이라고 해서 진 발열량이라고도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수소 15%, 수분 0.5%, 고위 발열량이 나왔을 때 저희 발열량을 구하는 공식. 네, 저희 발열량 요거는 고위 발열량의 600 W 플러스 9H 요 값이 물로 인해서 잡힐 수 있는 그 발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고위 발열량에다가 포션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600 마이너스 600 곱하기 지금 수분이 0.5%죠. 그럼 0.5%를 숫자로 바꾸려면 공을 두 개를 더 붙여주시면 돼요. 0.005입니다. 네, 여기에는 숫자를 넣는 거예요. 퍼센트를 넣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숫자를 바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0.005 플러스 네, 그냥 가로로 갈게요. 9 곱하기 수소는 15%죠. 그럼 숫자를 바꾸면 0.15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2,600에서 요 계산한 값을 뺐을 때 그 값이 11,787 per kg 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 퍼센트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1을 우리가 100%로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50%라고 하면 네, 퍼센트 그것의 절반인 0.5가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놨을 때는 이것을 숫자로 변환했을 때는 1이 가장 큰 수, 100% 기준으로 되고 그것보다 작으면 이제 0.5, 0.4, 0.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번 직경이 300mm인 관 그리고 1분에 18세제곱미터의 속도로 유체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유체 유속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유속이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와요. 속도는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쵸? 근데 유량은 그러니까 이거를 미터 퍼 세크라고 하지 않고 네, 미터 퍼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유량인데 유량 이제 이것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미터 퍼 시간을 단면적은 미터 세제곱이죠. 죄송합니다. 단면적은 이제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쵸? 네. 유량은
이런 부피 단위로 일정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들어오느냐, 유입되느냐, 그것을 그런 플로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단면적은 말 그대로 이게 들어올 때, 네, 요 단면적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량을 이 단면적으로 나누면 미터 제곱이 사라져서 결국에 네, 미터 퍼 시간이 되고 그게 유체 유속이 돼요. 네, 속도는 미터 퍼 시간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세크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미닛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단위 환산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네,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단면적을 구할 때도 이게 직경이라고 했으니까 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원을 이루는 직경을 가지는 그 관에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유속이라고 하면 이제 유량이 이제 18m 세제곱 퍼 미닛인데 곱하기 1 미닛은 60초죠. 지금 문제가 세크로 나와 있으니까 세크로 바꾼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직경이 300mm일 때의 그 이제 단면적을 구하려면 지금 답에서도 단위가 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얘도 미터로 바꿀게요. 그러면 300mm는 0.3m잖아요. 네. 0.3m의 직경을 가진 관의 단면적은 네, 2분의 0.3 이게 반지름입니다. 네,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죠. 파이 그냥 3.14라고 쓸게요. 요것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에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숫자를 다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모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분자를 계산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 분모와 분자를 각각 숫자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답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좀 실수하실 확률이 좀 적거든요. 네. 개인의 취향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은데 저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문제를 계산을 해보시면 답은 4.2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해수의 특성, 바닷물은 다 맞는데요. pH가 약산성이 아닙니다. pH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약 알칼리성으로 8.2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다른 말은 뭐 다 맞죠. 43번 적환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가장 낮은 경우는 적환장은 쓰레기를 수거를 할 때 중간 집결지에 모아놓고 큰 차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수집에 대형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폐기물 파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파쇄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충격, 압축 이 세 가지 힘인데요. 여기서 이제 전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충격과 압축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니까 알 수 있겠지만 전단력이 뭔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종이를 찢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단식 파쇄기로 파쇄할 때에는 잘 찢어지는 대상 물질을 파쇄할 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뭐 종이라든지 나무, 플라스틱, 즉 전단식 파쇄기로는 이런 물질을 파쇄할 때 조금 효과적이고요. 유리가 찢어지진 않잖아요. 유리나 이제 목질류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으로 파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겠죠. 45번. 네. 폐기물 오염 측정하기 위한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 시료가 굉장히 이렇게 많잖아요. 얘가 사람이 이제 시료를 가져오는 것도 그런 거지만, 네. 그 매립장에서 시료를 이걸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씩 이렇게 구획으로 나눠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것을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이라고 해요. 시료가 어떤 성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상을 우리가 알아야 이거 대상 물질을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획법, 교호사법, 원추사분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이고요. 4등분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냥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뭐 이제 구획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획을 나눠요. 폐기물을 쫙 깔아놓고 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의 넘버링을 하죠. 1번, 2번, 3번, 4번 해서 쭉 합니다. 뭐 몇 번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네, 시료를 채취를 해서 요 1번 블록 크기만큼으로 하나로 이거를 만들어서 성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좀 네, 알기 위한 방법인데요. 뭐 방법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번입니다. 네, 이런 인구가 사는 도시가 있는데 뭐 가연성, 뭐 불연성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발생량 나와 있고요. 가연성, 불연성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제 용적이 이 정도 됐을 때,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적재 유효 용량, 차량의 이 부피로 나눠주면 정확히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구수가 50만이잖아요. 곱하기 이 사람들이 1인당 네, 폐기물 발생량이 2kg이래요. per day죠. 네. 곱하기 며칠 하느냐? 한 달 30일 기준입니다. 그럼 30일을 분자로 놓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네, 이제 요 밀도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밀도가 3000kg per 미터 세제곱 나와 있으면 결국에 쓰레기의 용적이 분자로 올라가서 미터 세제곱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값이 어느 값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지금 가연성 성분이 20%잖아요. 네. 그럼 0.2를 곱해주시면 가연 성분의 쓰레기의 총량이 나옵니다. 네. 오랜만에 계산기를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 네. 50만 곱하기 2kg 곱하기 31 할게요. 그러면 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3000만 3000? 네. 3000만 네.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얘를 네. 그다음에 3000kg/m 세제곱으로 나눠보면 그냥 공만 없어지는 거죠. 네. 네, 10,000m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에 0.2니까 결국에 2000m 세제곱 요 값이 네, 2000m 세제곱이 나오죠. 얘를 지금 차량의 네, 용적이 4.5니까요. 미터 세제곱 없어지면 계산기 소환 다시 하겠습니다. 2000 나누기 4.5 하면 444.4444 그러면 444.4 즉 445회를 갔다 와야겠죠? 차량으로 소수점 이하는 한 대로 쳐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뭐 어려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해서 풀면 또 뭐 푸실 수 있습니다. 네. 47번 보시겠습니다. A지역의 쓰레기 수거량 350만 톤 그리고 5,000명이 수거하고 작업시간 8시간인데 1년에 365일이 아니라 300일 일한다. MHT 문제는 바로바로 그냥 계산해서 푸실 수 있게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 기계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MHD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높은 거죠. 적은 인부가 그 쓰레기를 수거할 때 걸리는 어떤 단위 시간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니까 네, 좀 더 빨리 치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3.43 MHT 답은 2번입니다. 48번 함수일 문제죠. 이 폐기물에서 함수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꼭 계산을 하실 수 있게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냥 그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는 뭐 이런 중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문제가 보이면 그때 또 설명해드리면서 뭐 문제를 풀겠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꼭 문제 자체를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W1이 이제 건조 전의 폐기물 양이니까 건조 전이 이제 1000kg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1000kg인데 함수율이 처음이 20%였죠. 네. 얘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x값이 될 때고 나중은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 2.3%로 줄은 거죠. 그러면 네. 1000kg 곱하기 80이죠. 80은 x 곱하기 97.7이죠. x 남기고 2항하면 되죠. 그러면 1000 곱하기 80분의 97.7 하면 x가 나옵니다. 그럼 x값은 계산기 소환하겠습니다. 네.
1000 곱하기 80 나누기 97.7 하면 818.83kg 818.83kg이죠. 그러니까 요 중량이 이게 818.83kg인 거예요. 그러면은 1000kg이 818kg이 되려면 여기서 얘를 빼면 날려보내야 하는 그 증발시켜야 하는 수분의 양이 나오죠. 그러면 요 값이 됩니다. 네. 답은 3번이고요. 함수일 98% 슬러지를 농축해서 94%로 했다. 네. 함수일 98%인 슬러지를 농축해서 94%로 했다. 그럼 용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식을 기준으로 용적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V1 그냥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V1 이게 용적이죠. 초기 함수일 V2 그 다음에 함수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98% 94% 됐으면 네, V1과 V2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V2가 3분의 1 V1이니까 원래 3분의 1배가 된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나중에 부피고 처음에 부피니까 처음에 부피의 3분의 1배로 V2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0번 생활쓰레기 매립지에서는 다양한 가스가 나오는데요. 그 가스 성분 중에 이제 초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호기성 소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기성 생물들이 내뱉는 가장 대표적인 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현기성이 되면 현기성도 이제 단계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아예 규정을 해줬죠. 메탄 생성 단계가 아닌 그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답이 이제 이게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답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겠지만 현기성으로 넘어가면 이제 메탄이 나오죠. 현기성도 처음부터 메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유기산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에너지로 써서 현기성 미생물이 이제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때 이제 메탄이 발생하고 매립장이 이제 끝까지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는 얘가 대략적으로 한 55% 그 얘가 45% 정도 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쓰레기 발생량 산정 방법.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 굳이 뭐 설명까지 아시면 좋긴 좋은데 조금 기사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냥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가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발생량 산정 방법이고 경향 분석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네. 차량으로 개수를 분석하거나 직접 무게를 재거나 또는 물질 수지를 세워서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거는 뭐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52번입니다. 다음 중 효율적인 파쇄를 위해 파쇄 대상물에 작용하는 세 가지 힘.
파쇄에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충격, 전단, 압축. 네, 뭐 여기 아래 하단에 나와 있긴 한데, 충격은 이제 깨부수는 힘이고, 압축은 말 그대로 이제 압력을 가해서 힘을 가하는 거죠. 전단은 찢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 정전력이라는 답은 2번입니다. 53번 파쇄의 목적. 파쇄의 목적은 그러니까 폐기물을 잘게 부수어서 보다 효율적인 처리,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쇄를 하게 되면 비표 면적이 늘어나서 연소할 때, 소각할 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고, 매립할 때도 부지가 좀 더 적게 소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부식 효과 억제하고는 좀 관계가 있죠. 답은 1번입니다. 귀의 구조, 고막의 진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위와 중위의 기압을 조절하는 것.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스탁 교관이라는 구조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55번. 네, 소음 측정할 때 소음계는 이것도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50cm 이상 측정자 몸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측정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최소의 거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56번. 두 개의 진동체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고유 진동수가 같다는 얘기는 소리가 올라갈 때 다른 소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내려갈 때 파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같이 내려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같으면 올라갈 때 이게 플러스가 돼서 더 크게, 그리고 내려갈 때도 더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함께 울리는 현상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설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문제 해설에 제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답은 1번이죠. 57번 보시겠습니다. 진동 레벨계의 성능 기준.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이 소음과 진동 쪽에서는 낼 수 있는 문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은행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필히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2번입니다. 다음 중 효율적인 파쇄를 위해 파쇄 대상물에 작용하는 세 가지 힘. 파쇄에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충격, 전단, 압축. 네, 뭐 여기 아래 하단에 나와 있긴 한데, 충격은 이제 깨부수는 힘이고, 압축은 말 그대로 이제 압력을 가해서 힘을 가하는 거죠. 전단은 찢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 정전력이라는 답은 2번입니다. 53번 파쇄의 목적. 파쇄의 목적은 그러니까 폐기물을 잘게 부수어서 보다 효율적인 처리,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쇄를 하게 되면 비표 면적이 늘어나서 연소할 때, 소각할 때도 좀 더 효율적으로 소각할 수 있고,
매립할 때도 부지가 좀 더 적게 소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부식 효과 억제하고는 좀 관계가 있죠. 답은 1번입니다. 귀의 구조, 고막의 진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외이와 중이의 기압을 조절하는 것.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스탁 교관이라는 구조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55번. 네, 소음 측정할 때 소음계는 이것도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50cm 이상 측정자 몸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측정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최소의 거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56번. 두 개의 진동체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고유 진동수가 같다는 얘기는 소리가 올라갈 때 다른 소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내려갈 때 파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같이 내려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같으면 올라갈 때 이게 플러스가 돼서 더 크게, 그리고 내려갈 때도 더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가 같을 때 함께 울리는 현상을 우리는 공명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설명에 대한 이야기들은 문제 해설에 제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답은 1번이죠. 57번 보시겠습니다. 진동 레벨계의 성능 기준.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이 소음과 진동 쪽에서는 낼 수 있는 문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은행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필히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8번 보시겠습니다. 합성소음 레벨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식을 암기를 하셔서 문제를 풀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암기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이 L1과 L2가 대상 소음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소음 레벨이라는 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물리량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80과 90을 요 값에 각각 집어넣어서 로그 함수를 뽑아내면 합성 소음 레벨을 구할 수 있어요. 우선 밑에 이제 풀이를 보시면 이게 10의 8승과 10의 9승을 더한 것을 이제 로그화 시킨 다음에 이제 10을 곱하잖아요. 계산기를 좀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요 10의 8승, 10의 9승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네. 10의 8승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10의 9승 네. 하면 이런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로그 값을 눌러주면 이게 로그화가 되고요. 네. 그럼 9.04139 뭐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10을 곱하면 네, 90.4 데시벨. 계산기 사용하는 방식을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 윈도우 계산기가 이 식을 길게 한 번에 써서 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학용 계산기 쓸 때는 이게 되는데 뭐 이렇게 풀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은 네, 90.4dB 3번입니다. 59번입니다. 방음 대책. 음원이냐 전파 경로냐.
음원은 이제 소리 자체를 줄이는 거고 전파 경로는 전파가 이동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방음벽 같은 거를 설치를 해 놓는 게 이제 전파 경로 대책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소음기는 그 소리를 이제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죄송합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60번. 네. 측정 소음도에서 배경 소음을 보정한 후 얻어지는 소음도. 이것을 우리는 대상 소음도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개념이에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뭐 배경 소음도, 등가 소음도, 평가 소음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간혹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소음의 종류 해서 내용들을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